자, 여러분, 바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DSM-5 표, 11-2 성격장애 진단 기준, 제가 A를 하고, 이제 B 할 차례잖아요. 예. 자, 그럼 교재를 보시고 제가 B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B 같은 경우는요, 고정된 행동 패턴이 융통성이 없고,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넓게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학교나 직장, 네, 뭐 가족 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C는 중요한 또 기준인데요. 자, 이런 행동 패턴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직업 생활에서 실제 어려움이 발생해야 합니다. 본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간관계가 반복적으로 깨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D를 보면요. 이런 특징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 왔고요. 보통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부터 그 경향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E는요. 다른 정신장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조현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증상이라면 성격 장애로 바로 진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F인데요. 약물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이나 약물 또 이렇게 뇌 손상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나타난 행동이라면 성격 장애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격 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어, 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편집성 성격 장애 또 한번 볼게요. 이 편집성 성격 장애는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위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특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고요. 자, 이 DSM-5에서는요, 성인 초기부터 여러 상황에서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우리가 다 이제 알아볼 내용 중에 네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편집성 성격 장애를 의심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보면 뭐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치거나 속이거나 이용하려 한다고 의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친구나 동료의 충성심이나 신뢰에 대해 계속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거고, 또 네 번째는 보통 사람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말이나 어떤 행동에도 그 자신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숨은 뜻이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다섯 번째,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타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공격이나 그 비난을 자신은 크게 느끼면서 이에 대해 화를 내거나 반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연인의 그 정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이렇게 확인하려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집성 성격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요, 결국은 사람을 믿기 어렵다는
그런 점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조현성 성격 장애인데요. 이 조현성 성격 장애는 뭐 앞에도 살펴봤지만 다른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큰 관심이 없고요. 혼자 있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특징이라고 배웠어요. 어,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름에 이 조현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조현병과 이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구분을 지어 주시고요. 어, 이 조현성, 이 성격 장애는 우리가 망상, 환청 같은 그런 정신병적 증상이 그 중심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고 이 감정 표현이 매우 적은 그런 특징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게 조현성 성격 장애랑 조현형 성격 장애 또 조현병 막 이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SM5, DSM5에 보면 이 특징이 그래요. 성인 초기부터 어, 여러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네 가지 항목에 네 가지 이상 그 항목에 해당될 때 조현성 성격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가족을 포함해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원하지 않고 관계 자체에서 이렇게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항상 혼자 하는 활동을 또 선택하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경험이나 친밀한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매우 적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외에는 친한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요. 자,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이 차갑고 단조롭게 보입니다. 자, 이 조현성 성격 장애의 핵심은요, 결국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매우 낮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현형 성격 장애인데요. 이 조현형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생각이나 행동이 매우 독특하고요. 대인관계에서 불편감과 불안이 크고 현실을 조금 특이하게 해석하는 그런 특징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성격 장애입니다. 이 조현성 성격 장애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죠. 조현성 성격 장애는 어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적은 것이라고 하면 조현형 성격 장애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도 사고방식과 행동이 특이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SM-5에서는요, 다섯 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조현형 성격 장애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관계 망상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의 행동도 나와 관련된 신호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현병처럼 완전히 확고한 망상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상한 믿음이나 마술적인 그런 사고를 보여요. 뭐 예를 들면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말하거나 텔레파시 같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각에 이상한 경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곁에 있는 느낌이 들거나 실제와 다르게 감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말하는 방식이나 사고가 특이합니다.
어, 대화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엉뚱하게 흐르고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위심이 많고 편집적인 사고를 보이고요. 여섯 번째는 감정 표현이 제한적이거나 부적절하게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는 행동이나 외모가 특이하게 보이고요. 어, 여덟 번째는요, 친한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때 심한 사회적 불안을 느낍니다. 이렇게 조현형 성격장애의 핵심은 결국은요, 생각과 행동의 기이함,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예, 주변 사람들은 뭐 조금 이상하다, 독특하다, 아니면 뭐 대화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 다음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사회성 성격장애는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DSM-5에서는 15세 이후부터 이러한 행동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여러 항목 중에 이제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법이나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기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충동적이거나 미래 계획이 부족하고, 네 번째는 쉽게 공격적이 되거나 난폭한 행동을 보여요. 네, 다섯 번째는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요. 여섯 번째는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고요. 이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 이제 또 이제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그 매우 중요한 특징도 이제 있다면 음, 뭐라 그럴까요? 또 뭐예요? 추가적인 또 기준도 있어요. 이 추가적인 기준이라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그러니까 18살, 그러니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5세 이전에 품행장애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음, 마지막으로 또 이런 반사회적 행동이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증상 때문에 나타난 것이 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핵심은 결국은요, 타인의 권리와 사회 규범에 대한 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와 범죄, 폭력,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경계성 성격 장애예요. 우리가 경계성 성격 장애는 감정의 변화가 매우 심하고 인간관계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성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장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그 DSM-5에서는 청년기 초기부터 대인관계라든가 자기 이미지 그리고 감정 조절에서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한 다섯 가지 항목이 해당이 될 때 우리가 경계성 성격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말해요.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든 상상이든, 예, 이렇게 버림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요. 세 번째는 자아 정체감이 불안정하고, 네 번째는 충동적인 행동이 반복되고요. 다섯 번째는 자살 행동이나 자해 행동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 여섯 번째는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고요. 일곱 번째는 만성적인 공허감을 느낍니다. 여덟 번째는 분노 조절이 어렵고요.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일시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피해 망상적인 생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의 핵심은 결국은 감정과 관계의 극심한 불안정성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표 11-8이에요. 217페이지. 연극성 성격 장애를 보겠습니다. 제가 연극성 성격 장애는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지나치게 원하고 감정 표현이 매우 과장되게 나타나는 그런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DSM-5에서는요, 성인 초기부터 여러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 특징을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그 특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여기서는 이제 다섯 가지 이상이 항목에 해당될 때 연극성 성격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이 빠르게 변하고 피상적으로도 보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외모를 이용해서 관심을 끌려는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말을 할 때 내용보다 분위기나 느낌 중심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는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합니다. 일곱 번째는 주변 사람이나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고요. 여덟 번째는 실제보다 인간관계를 더 친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오래 지속되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실제 어려움을 만들 때 진단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특징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성격 장애예요. DSM-5에서는 이 성인 초기부터 여러 상황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뭐 여기서는 이제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될 때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이야기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한한 성공, 권력, 아름다움, 그리고 이상적인 사랑 등에 대한 공상에 자주 빠집니다. 세 번째는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요. 네 번째는 지나친 칭찬과 인정을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기도 해요. 일곱 번째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러워한다고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거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요. 자, 말투나 행동에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성 성격 장애의 핵심은 결국은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런 과도한 믿음,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회피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거나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커서 인간관계나 사회적 상황을 지나치게 피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성격 장애고요. 우리가 DSM-5에서는 그 사회적인 억제, 열등감, 또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성이 이렇게 청년기부터 여러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항목 중에서 한 네 가지 이상이 이렇게 해당될 때 회피성 성격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예, 합니다.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비판이나 거절, 또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또 사람들과 많이 접촉해야 하는 직업이나 활동을 피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좋아해 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해요. 세 번째는 창피를 당하거나 놀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런 친한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받거나 거절당할 가능성에 계속 집착하고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인간관계 상황에서 또 위축이 되고, 여섯 번째로는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또 매력이 없으며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곱 번째로는 당황하거나 실수할까 봐 이렇게 두려워서 새로운 활동이나 도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음, 회피성 이 성격 장애의 핵심은 이제 거절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위존성 성격 장애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위지하고 보호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매우 강한 성격 장애고요. 이 DSM-5에서는요, 이러한 그 위존적이고 매달리는 행동, 그리고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청년기부터 여러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또 항목 중에 다섯 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위존성 성격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일상적인 그 결정조차 혼자 내리기도 어렵고, 두 번째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대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요. 어, 세 번째는 상대방의 지지와 보호를 잃을까 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요. 네 번째는 혼자서 일을 시작하거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지를 얻기 위해 불편하거나 힘든 일도 지나치게 참고 또 감수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혼자 있으면 매우 불안하고 무력해지고요. 일곱 번째는 가까운 관계가 끝나면 곧바로 새로운 관계를 찾으려 합니다. 여덟 번째는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위존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그런 강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강박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박성 성격 장애는 우리가 뭐 질서, 완벽함, 통제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DSM-5에서는 한 네 가지 이상 될 때, 항목에서 네 가지 이상 될 때 강박성 성격 장애로 진단한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는 뭐 세부 사항이나 규칙, 목록, 질서, 계획 등에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한다 하고, 두 번째는 완벽주의 때문에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일이나 생산성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네 번째는 도덕, 윤리, 가치관 문제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거. 다섯 번째는 낡고 가치 없는 물건도 버리지 못하고,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어려워해요. 일곱 번째는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경향이 있고, 여덟 번째는 전반적으로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단 기준 DSM-5 표를 알아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시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